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기했습니다.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할 거라고 위협하면서도 내일 협상이 타결될 거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는데요. 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했네요. 네, 오늘 낮 SNS 트루스 소셜에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 발전소 등 공격을 유예하기로 한 시한을 하루 앞두고 7일로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동시에 공격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민간인들이 입을 고통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란 국민은 지옥에서 살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언제쯤 끝날 거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7일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면서 욕설까지 쓰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란에 대한 최후 공격 경고 계속하고 있는데 반대로는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밝히고 있네요.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현지 시간 6일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시한을 7일 오후 8시까지 하루 연장하면서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건데 국내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던 대면 협상이 이란의 회담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일부 합의만 이루어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I think it starts maybe with something narrower with regards to the strait, and then diplomacy can build on that to try to resolve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란 전쟁이 확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군이 최정예 특수부대원 수백 명을 투입해서 격추된 F-15 전투기 실종자를 구조한 자세한 소식도 전해졌다고요. 지난 3일 이란에서 격추된 F-15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했던 장교가 실종되자 미국은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고 약 36시간 만에 구조에 성공했죠. 비상 탈출한 장교는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 권총 한 자루에 의지한 채 2,000m가 넘는 높이의 산을 이동하면서 이 산속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출 작전에는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성공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 6대원과 특수부대원 수백 명, 또 군용기와 헬리콥터 수십 대도 동원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장교가 숨어있던 지역에 이란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MQ-9 리퍼 드론으로 미 공격기가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구출에 나선 특수부대원들도 이 현장에서 이란군에 사격을 했지만 직접적인 교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사상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구출 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공조 결과라며 작전 성공을 극찬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rescue operation reinforces a sacred principle. No one is left behind. This is a shared value demonstrated time and time again in the history of both our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조작전과 관련해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2시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실종됐던 장교의 위치 신호를 포착한 뒤에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도 우려했다면서 이란군이 미 전투기를 격추한 건 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 외교부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추종을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공격 위협에 이란이 항전 의지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공격 위협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며 미국 소유난 아니면 관련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에너지 부문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전체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의미인 만큼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30여일 동안 이란의 방어 능력이 무력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이란의 군은 적들이 오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역시 신속한 합동 대응 덕분에 적군의 필사적인 구조작전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파일럿 구조 성공 발표에 대해 미군의 뼈아픈 패배와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영공을 침범한 적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C-130 군용 수송기가 피격했다며 격추시켰다면서 항공기가 추락해서 불타는 장면과 잔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수송기가 피격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게 돼서 미군이 의도적으로 폭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미군은 조종사 구출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문화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정하고 망상적이며 개인적, 행동적, 언어적 균형이 결여됐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순된 입장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 이란인도 미국인도 완전히 분석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Iran's reaction would be one of reciprocating any such attack.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예 시간을 앞두고 이란군이 지금 중동의 석유화학 시설을 난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을 따르려는 고집 때문에 중동을 불바다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미군 관련 주요 화학과 석유화학과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하이파 정유소와 아랍에미리트 가스시설, 알-루아이스 석유화학 공장, 바레인의 석유화학 공장, 쿠웨이트의 석유화학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최근 적들이 이란 교량과 석유화학 단지 등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직접적인 응징이라고도 선언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지만 적에게만 닫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만과 해협 통행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며 오만과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원활한 해협 통항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راجب بحث تنگه برای جهانیان باز هست ولی برای دشمنان ایران بسته.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현재 이란 전쟁으로 안전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 선적 화물 종류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만과의 이번 협의 결과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란은 평시에도 해협 통과를 원하면 이란, 오만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항 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침략국과 지원국에는 항행 제한과 금지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 6천 배럴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시설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이 원유 생산 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내려진 이번 증산 결정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양당 대표 간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책은 물론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나 개헌 등 전국 쟁점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모두 참석합니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 고환율과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이 우선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민감한 현안 역시 테이블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임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공소 취소 문제나 민주당이 여러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관련 언급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개헌 문제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처리하자는 여권 주장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개헌안 발의를 이끈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해왔습니다.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제출한 전쟁 추경안의 심사를 포함해 국가위기 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참석한 교회 예배 축사에서도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재자 역할인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의체 가동을 정례화해 여야 협치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삼성 오너 일가의 12조 원 규모 상속세 납부가 이번 달에 마무리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납부 완료하면서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유삼성 체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모레로 다가온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시작된 삼성과의 상속세 납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조 원의 상속세 납부가 이번 달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홍라의 명예관장의 상속세가 약 3조 1천억 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2조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6차례 나눠내는 연부 연납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해왔습니다. 재원은 배당금과 지분 매각, 신탁계약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 채 배당과 대출 중심으로 대응하며 지배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 경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 체질의 완전한 김기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반도체의 이 호황으로 들어온 이 어떤 자금으로 새로운 삼성그룹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최후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삼성전자는 모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의 2배 수준인 4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5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53조 9천억 원, 시티글로벌 마켓은 51조 원 수준을 각각 예상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 둔화와 일부 가전사업 부진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상속세 부담 해소와 실적 기대가 맞물린 삼성. 유삼성 체제가 실제 성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한 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800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모 A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씨가 사는 인천 9월 사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혼자서 1,800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1인당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면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